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1교시, 1교과, 1영역이라고 하지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시작을 하는 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인행사라고 부르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출제 범위를 분석을 해보면 특히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지는데 그중에 핵심적인 영역 2영역이 있습니다. 보통 인행사라고 하는 영역은 인문의 영역, 이론 영역, 발달 영역, 그리고 사회환경 영역이라는 환경 영역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인문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란 존재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화두를 끄집어내는 영역이 되겠는데, 인간은 정지된 정태적 이런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동태적으로 움직이고 발달해가는 이런 존재가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자꾸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신체적 측면만을 가지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인간 행동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동뿐만 아니라 안에서 움직이는, 당사자도 어떤 때는 인식하지 못하는 이러한 무의식의 세계도 있고 인식의 세계도 있고 신념의 세계도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인문의 영역에서는 바로 인간의 내외적 행동이 어떻게 변화, 다시 말해서 어떻게 발달해 가느냐를 가지고 이렇게 출제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25개의 영역 중에 많으면 3문제, 보통 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인간 발달이란 무엇이냐, 또 그것은 인간 발달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를 가지고 출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25문제, 2문제 상당히 많지요. 그에 비해서 두 번째 영역은 이론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에 어떠한 기초를 만들어줘야 될 것이냐 하는 이론을 다양한 학자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론을 전개하고, 바로 그 학자들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가 많으면 10문제, 적으면 8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 행동과 사회환경에서 이론 기초로 나온 것이 첫 번째 프로이드 학파에 관련된, 한 사람씩 들어본다면 지금은 프로이드가 출제가 될 것이고, 당연히 프로이드의 학설에 영향을 받아서 신프로이드 학파, 환경과의 관계도 같이 분석해보는 에릭슨, 아들러, 융, 무조건 한 문제씩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은 프로이드의 딸인 안나 프로이드의 방어기제 이론도 문득 나올 때가 있어서 5문제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최소한 4문제가 바로 정신분석 이론에서 출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인지행동이론이라고 해서 행동주의 심리학과 인지이론의 결합 형태로서 출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행동주의 심리학의 학자는 파블로프도 있고 손다이크도 있고 스키너도 있고 헐도 있고 거스리도 있지만, 반드시 출제가 되는 것은 스키너의 이론은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행동주의 심리학자이면서도 인지적 측면의 개입을 극구 강조하는 반두라가 있는데, 반두라의 관찰학습과 사회학습이 또한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주의 영역에서는 많으면 3문제가 나오지만 최소한 2문제가 출제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이론의 영역으로 가서 보시면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인간의 모든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행동은 인지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생각의 잘못됨으로 해서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신념이 바로 문제 행동을 일으킨다고 하는 관점이 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과정에서 출제가 되는 것이 바로 앨리스의 RBT, 인지적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라고 하는 RBT가 한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론백의 인지 행동 치료에서 인지 치료에서 분명히 한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최소한 4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도 역시 인지행동 치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벌써 8문제가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인본주의 심리학이 존재를 하는데, 인본주의 심리학에서는 역시 칼 로저스와 또 그런가 하면 메슬로우 이론이 있습니다. 칼 로저스가 제시하는 이상적 인간상으로서의 더 풀리 펑셔널 맨이라고 하는 그 이상적 인간, 이 인간의 특징이 뭐냐 등등에서 나오는 제3의 심리학의 영역이 한 문제가 출제될 것이고, 또 그런가 하면은 메슬로우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행정론을 포함해서 실천론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출제되지만 인행사에서도 반드시 출제되는 영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적에 안나 프로이드도 빼고 언급하지 않았던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을 빼도 정신분석 이론에서 4명, 그리고 인지행동 치료에서 4명, 그리고 인본주의에서 2명, 10문제가 벌써 출제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최소한 8문제가 출제된다.
그리고 발달 이론에서는 여러분 우리의 생애 주기를 정리를 해보면 생애 주기라고 하는 것은 임신 중이라고 표현하는 태아기의 영역이 있고 그리고 신생아 생후 1개월부터 약 2살까지로 설명할 수 있는 2살까지 설명할 수 있는 영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의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걸음마기라고 하는 젖먹이기와 걸음마기가 포함된 유아기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린이집 단계라고 그러죠. 또 그런가 하면 유치원 단계 또 인펀트 피리어드라고 설명할 수 있는 유아기, 어린애 유아기, 인펀트로 쓸 수 있는 또 유아기, 그걸 보통 우리가 학령 전기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초등학교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학령기 또는 아동기, 그리고 중고등학교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기로 넘어가서 성인 초기, 청년기, 성인 중기, 중년기, 그리고 성인 후기, 노년기로 나눠보는데 자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태아기, 영아기, 걸음마기, 또 유아기로 설명할 수 있는 학령전기, 학령기, 다음에 청소년기, 성인기로 세계에서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만 해도 이렇게 나눠도 9개의 영역이 나오겠는데 거기에서 많을 적에는 10개, 그렇지 않으면 8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각각의 단계마다 하나씩이 출제가 되고 어느 경우에는 노년기나 중년기와 청년기가 어떤 때는 빠진 경우가 있지만 그 대신 청소년기 또는 중년기 또는 노년기에서 한 문제를 더 출제함으로써 보통 최소한 8문제, 많으면 10문제가 출제가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영역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요. 사회환경, 물론 이 사회환경은 우리가 뒤에서 실천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만 우리를 둘러싼 사회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사유체계, 달코트 파슨스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일반 체계 이론을 발전시켜서 사유체계로 생태체계로 이렇게 쭉 설명을 해나갑니다만 그런 체계의 일반 이론과 더불어 거기서 한 문제 나오지. 체계 일반 이론에서 한 문제가 나오고 또 그런가 하면은 브롬펜 브루너의 또 이 생태체계 이론에서 한 문제를 다뤄지든지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는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가장 가까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가족이 있고 또 집단이 있고 또 조직사회가 있고 또 지역사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에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과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영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루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으면 4문제, 적으면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볼 적에 인문의 영역, 발달의 영역, 그리고 인문의 이론의 영역, 그리고 발달의 영역 이렇게 설명할 적에 거기에서 22문제가 나오는 걸로 보고 설사 뒤에를 설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뒤에의 영역 체계, 환경이라고 하는 사회체계와 가족부터 지역사회까지 더 나아가서 문화까지 이렇게 이끌어지는 이 영역은 실천 영역에서 학습을 하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 첫 시간에 보는 제1교과의 제1영역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은 여러분들이 의무적으로 고득점을 해야 될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아는 것과 또 쓰는 것은 달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야 공부 안 해도 돼요 라고 하는데 공부 안 해도 60점이 맞죠. 그러나 인행사의 존재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다른 과목에 적어도 사회복지 조사론에 한 2문제 넘겨주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3교시의 시간 부족 문제를 인행사에서 한 2-3문제를 채워주셔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은 고득점을 목적으로 하는 과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첫 번째, 첫날, 첫 시간, 첫 교과, 첫 영역이니까 무조건 집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문의 영역입니다. 거기 인문의 영역을 보시면 인간행동의 발달이라고 제가 목차를 달았습니다. 보통 우리는 구어체로 인간들이 살아가는 과정을 커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기에 인간들이 커간다라는 것을 잘 표현하고 커간다는 청년기 초기, 청년기까지나 커간다고 할까 그 다음부터 늙어간다고 표현합니다. 그건 인간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입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라고 하는 영역은 몸뚱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영역은 깊어가는 머리도 있고 넓어져가는 가슴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신체적 영역,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체계론적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면 인간은 세월이 가면서 엔트로피가 진행되지요. 자꾸 기능이 축소되고 손실 또 손망철이라고 하는 것처럼 점차 소실되어 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체적 영역에 관련된 겁니다.
옛날에는 당연히 늙어간다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게끔 하던 세월로 살아왔지만 지금은 과학기술의 발달이나 인간의 영역이 넓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인간이 의무적으로 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인간이 늙어간다는 것은 부인할 수야 없겠지만 인간이 늙어가는 것도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고 엔트로피를 부정하지는 못했지만 네겐트로피까지도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설명을 합니다. 하물며 엔트로피가 마감되는 심장마비도 심장을 바꿔서 다시 네겐트로피로 돌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신체적 영역마저도 사라져가는, 늙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설사 신체적 영역이 늙어간다고 하더라도 인지적 영역, 율곡 선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죽어서나 책을 덮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요즘처럼 급변하는 사회에서 그 급변한 사회가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에 소실되어 가지요. 결국에 도태되어 갈 겁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도태되어 간다는 것은 결국에 사라져가고 잊혀져 간다는 것인데 그걸 막기 위해서 인간들은 끊임없이 바뀌어져가는 세상에 맞추기 위해서 바뀌어진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인지적 영역은 대단히 깊어지고 넓어질 겁니다. 심오한 지식을 가지고 정보사회,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인간들은 살아가면서 주변을 바라보는 눈이 시야가 넓어지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눈앞에 보고 눈앞에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먹을 것만 집중하던 어린 애들이 점차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변을 바라보는 배려라고 하지요. 주변을 배려하는 시야가 넓어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넉넉해지는 거죠. 정의적 영역도 넓어지는 거예요. 설사 신체적 영역이 늙어간다는 표현으로 내 엔트로피가 진행된다고 해도 여기 나오는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의 네겐트로피의 영역이 더 크기 때문에 그걸 상계 처리하고도 인간은 죽을 때까지 커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인간이 커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한자로 발달, 영어로 디벨롭먼트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발달이란 시간에 따라 일어나는 신체 구조, 사고, 행동의 변화를 말한다. 사고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영역을 말하고 여기서 행동이라는 것은 유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습니다. 또 그러면 발달이란 시간을 함수로 성장과 분화가 이루어지는 현상으로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미숙하고 낮은 수준에서 성숙하고 높은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해가는 것을 말한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의 변화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점진적인 변화를 특징으로 합니다. 또 그러면 인간의 발달은 크기의 변화, 비율의 변화, 새로운 특징의 획득, 낡은 특징의 소실과 같은 특징을 보여준다. 설사 이것을 여러분들이 자꾸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암기하지 않으셔도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크기의 변화나 비율의 변화는 이루어지는데 새로운 특징은 얻지 않고 버려져야 될 낡은 특징은 여전히 고수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엔트로피가 과하게 진행되는 거죠. 나이가 들면 그런 문제죠. 옛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여전히 옛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젊은 것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젊은 세대가 하는 생각이나 행동을 못마땅해 하고 그건 늙어간다는 거죠. 발달이 아니라 정체 퇴보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학교에서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적에 엄마 방송대 보내세요. 바뀌어져가는 세상과 소통하게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엄마는 평생 텔레비전이나 보면서 전업주부로 살던 엄마는 그렇게 늙어갈 거예요. 그러면서 젊은 것들이 하는 이런 생각이나 행동을 못마땅해 할 거거든요. 아닙니다. 바뀐 세상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것은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는 지나가서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못한 기억할 필요도 없는 것은 지워버리는 이러한 삶을 스스로 이끌어가도록 해주어야만이 인간은 업그레이드 되어가는 발달은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발달은 점진적으로 일어나면서 이러한 것 등과 같은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유사 개념 별표 한 5만 개 하시고 출제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될 겁니다. 자, 인간 발달의 유사 개념으로서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 발달에 대한 용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하나는 인간의 발달을 성장이라고도 하고
성숙이라고도 하고 학습이라고도 하고 사회화라고도 하고 발달이라고도 하고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인간 발달이란 개념을 성장, 그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그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한다면 이 인간 발달을 그로스라고 할 때는 이것은 신체적 측면에 초점을 두는 신체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바라보는 양적 변화, 양적 팽창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체적 측면을 두고 바라볼 때에 몸무게가 늘고 키가 커가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학자들끼리 약속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불러야 됩니다. 그에 비해서 성숙이라고 해서 매추러티 또는 매추레이션 이렇게 설명하는데 어쨌든 영어 시험 보자고 하는 건 아니고 이 성숙이라고 할 때는 여기는 생리적, 생화학적 측면에 나타나는 질적 개념의 변화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생리적 생화학적 측면은 보통 유전자 지도라고 하는데 물론 성장도 유전자 지도의 영향을 받긴 하지만 과학의 발달이나 경제 수준의 발달에 의해서 영양식단도 변하고 또 그런가 하면 섭취하는 소위 음식물도 다르기 때문에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리적 생화학적 측면은 거의 유전자 지도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이라고 하는 이 매추러티는 생리적 생화학적 측면의 질적 변화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몸뚱이도 어떤 호르몬의 분비에 의해서 어른스러워지고 자꾸 여러분들은 성숙 그러면 몸뚱이만 생각을 하고 가슴이 나오고 초경을 하고 몽정을 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몸뚱이도 어른이 되어가면서 사내애들은 어깨가 골격이 각져가고 여자애들은 아주 부드러운 선을 이루게 되고 그것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성숙에는 인지적 영역도 어른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앞에 자기 먹을 것만 생기던 어린 애들이 이제는 주변도 어른스럽게 배려하기 시작합니다. 아빠에게도 먹을 걸 주고 동생에게도 나눠줄 줄도 압니다. 자, 이런 것은 몸도 마음도 머리도 어른스러워지는 거죠. 바로 그 필요한 어떤 호르몬이 분비되거나 그런 생화학적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그걸 표현할 때는 우리가 성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의 유전자 지도에 나와 있는 각본대로 움직인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학습, 자꾸 영어를 쓰고 영어가 나왔군요. 러닝이라고 하는데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연습이나 훈련의 결과에 의해서 나타나는 비교적 영속적 변화를 말합니다. 비교적 영속적 변화를 말해요. 우리가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타고난 자질로 적성으로 인해서 아주 쉽게 학습을 이끌어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인간들은 어떠한 새로운 것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과 노력 또는 경험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거에 의해서 배우게 된 것은 다소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한 번 체득된 이 학습은 그 보존 기간을 길게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습은 연습이나 훈련의 결과로 나타나는 비교적 영속적 형태의 변화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발달이란 디벨로프먼트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시험 틀렸던 것. P 다음에 E가 있는 줄 알았어요? 없습니다. 디벨로프먼트. 자, 우리가 약속하는 발달이란 말은 뭘까? 인간 발달이란 뭘까? 이것은 일생에 걸쳐서 나타나는 일생에 걸친 발달의 총체를 말합니다. 발달의 총칙. 어떻게 일어나든 그게 성장으로 나타나든
성숙으로 나타나던 학습의 결과로 나타나던 쓰든 않았지만 사유화의 과정을 통해서 나타났던 인간의 발달을 일생에 걸친 발달의 모든 모습을 총칭할 때는 인간 발달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인간 발달에는 하강적 변화도 있고 하강적 변화도 있을 뿐만 아니라 상승적 변화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발달은 결국에 일정 연령대가 넘었으면 아니면 시기로 본다면 청소년기를 넘었으면 그때부터는 청년기 초기의 꼭대기를 절정을 이뤘다가 서서히 그렇게 늙어갈 것이다 라고 하지만 하강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하강적 변화는 단지 신체적 측면을 가지고 설명한다고.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은 늙어 죽는 순간까지도 커간다고 그리고 깊어진다고. 하물며 신체적 측면마저도 오늘날의 과학의 발달이나 생명공학의 발달은 그것마저도 최대한 늙어간다는 기울기를 완만하게 낮춰주고 있잖아요. 식생활로 영양식단으로 또 그런 피지컬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신체적 측면의 어떠한 다양한 운동 기법을 통해서 또 그러면 다양한 화장이라고는 뭐 어떤 영양제 이런 섭취를 통해서 최대한 늦춰가고 있거든요. 그래도 인지적 영역이나 정의적 영역보다는 빨리 늙어가겠지만 결국에 인간의 하강적 변화로 나타나는 신체적 측면의 엔트로피 인정합시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늙어 죽을 때까지 노력을 통해서 갖게 되는 인지적 영역의 발달과 정의적 영역의 발달을 상쇄시켜도 인간의 발달은 결국에 이렇게 방향이 이루어질 거예요. 인간의 발달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말을 할 적에 여기 나오는 인간의 성장이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성장이나 성숙이라는 것은 우리의 용어로 온다면 커간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커간다. 어찌 보면 유전자 지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 발생적 변화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은 연습이나 경험에 또는 연습이나 훈련의 결과로 나타나는 비교적 영속적 형태의 변화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자율적 의지로 본다면 크려고 한다. 또 아니면 선생님이나 부모의 입장으로 본다면 키우려고 한다. 보통 이렇게 우리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습이라고 하는 영은 인위적 변화를 말해요. 인위적 변화 또는 인위적 의도적 변화를 학습이라고 합니다. 이걸 양자를 합친 것을 우리는 여기 나오는 인간 발달이라고 인간이 발달해 간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은 그걸 발달이라고 표현했는데 자연스럽게 물론 유전자 지도에 부모의 사랑으로 부모가 제공하는 영양식단으로 이렇게 커가기도 하지만 본인의 자율적 의지나 아니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선생님이나 또 부모님들의 배려에 의한 커가려고 하는 노력이 다 합쳐진 일생에 걸친 이런 변화의 총체를 이렇게 발달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학습이 나와 있고 그렇죠? 그래서 발달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시켰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한 문제 가지고 가겠습니다. 다음에 인간 발달의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한 문제 나옵니다. 인간의 발달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물론 인간에게는 자연처럼 언제나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인간은 일반적으로 그래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때문에 인간 발달은 인간이 커가는 모습은 어떠한 형태를 일반화시켜서 보여주는가 라는 것을 인간 발달의 원리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어요. 자, 인간 발달의 원리를 보시면 첫 번째, 인간 발달은 상호작용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발달 디벨로프먼트라고 하는 것은 FHE라고 하는 이런 공식을 우드워드의 공식이 되겠습니다만 인간의 디벨로프먼트라는 것은 헤르더티, 유전과 인바이런먼트,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라고 하는 결국 이건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오늘날 학자치고 인간의 성장 발달을 이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유전의 영향 인정하고 환경의 영향 인정합니다. 그래서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그중에 유전의 영향력이 크느냐 환경의 영향이 크느냐를 시기적으로 나누어서 분석해 보기도 하고 아니면 환경적 측면 또는 이런 측면을 어떤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분석해 보려는 영향은 있지만 분명한 것은 바로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거기에다가 아들러가 말하는 것처럼 창조적인 힘이 이해 못지않게 영향을 미친다. 또 그러면 코프가 말하는 것처럼 각자 저마다의 주관적 주체적인 결단이 유전이나 환경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인간의 성장 발달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펑션이다. 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인간의 성장 발달은 연속성을 갖습니다. 인간의 성장 발달은 연속성. 꾸준히 커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발달에는 뭐 일정 연령대가 되면 그때부터는 늙어가라고 해서 자꾸 신체적 측면을 인간의 전체로 착각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라고 그랬지요. 신체적 측면이 그 어떤 영역보다 빠른 시점에 뭐냐면 엔트로피는 진행되겠지만 그 진행되는 하강의 각도나 수량보다는 인지적 영역의 발달과 정의적 영역의 발달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걸 상쇄시키고도 계속 늙어 죽을 때까지 커가게 될 거예요. 오늘날 인간들에게 가장 인간들이 두려워하는 영역이 치매죠. 치매만 오지 않는다면. 그러나 아마 우리 세대에 치매에 대한 치료, 이미 치매 예방 약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사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넘어서도 치매도 치유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 세대에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의 성장 발달은 꾸준히 태어나는 순간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커가게 될 거예요. 인간의 성장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성장 발달은 분화 통합성이 있습니다. 분화 통합성. 이 말은 인간의 첫 출발은 미분화 상태에 있다가 점차 세부 기능으로 분화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세분화된 여러 개의 기능이 하나로 뭉쳐서 또 다른 통합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분화 통합성입니다. 인간의 정서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는 그야말로 불쾌라고 하는 여는 오이 그 한 단어가 나중에 쾌와 불쾌가 분화되고 쾌의 영역도 또 세분화되고 불쾌의 영역도 세분화되어 가면서 인간의 감정 영역도 이렇게 아주 다변화되어 가서 세분화되어 갑니다. 그러면서도 화가 잔뜩 났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어 라고 하면서 웃는 얼굴도 보여줄 줄 알고 주변을 배려해서 아픔에도 불구하고 아프지 않다라고 자기를 누르기도 합니다. 미분화 상태로 시작된 인간은 모든 영역에서 점차 세분화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들의 세분화된 기능이 통합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 분화 통합성이 되겠어요. 또 인간의 성장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성, 일정 방향성을 갖습니다. 일정 방향성. 인간의 성장 발달이 일정 방향을 갖는다는 것은 이건 중요 표적이겠습니다. 이건 뭐 그냥 나옵니다. 가장 인간 발달의 원리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것이 바로 일정 방향성이에요. 인간이라면 어느 누구나 이걸 일명 순서성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인간이란 어느 누구나 상부에서 하부로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또 그런가 하면은 인간의 성장 발달에서 중추신경에서 말초신경으로
그렇죠? 이렇게 또 큰 근육에서 작은 근육으로, 큰 근육에서 작은 근육으로, 누구나 인간이라면 이렇게 커간다는 것입니다. 그에 쭉 적었지만 여러분들 같이 적으십시오. 왜냐하면 시험은 귀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귀로 보는 시험은 토익, 영어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는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눈과 손으로 봅니다. 손맛을 보셔야 돼요. 아마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문제는 뭔지 모르는데 문제를 많이 풀고 이게 손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 문제는 뭔지 모르는데 손이 알아서 답을 찾아가기도 하는 거거든요. 꼭 자꾸 적어보세요. 시험 공부라고 하는 것은 시험 보는 날짜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부피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책에다 적기 시작하면 책은 낙서하세요. 책에다 적기하면 책에가 뭔가 자꾸 붙으면서 오히려 처음에 시작된 500페이지가 나중에는 뭐가 붙고 뭐가 첨가되고 하다 보니까 700페이지, 800페이지가 돼. 이게 무슨 멍청한 공부입니까? 시험 보는 날짜가 가까워지고 그때까지 배웠으면 공부量이 줄어들어야지 왜 늘어나는 거야? 이거 문제 잘못됐지 않습니까? 적어보세요. 자꾸 여러분만이 보면 굳이 멋있게 해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문서 후손 대대로 물려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만 보고 시험 끝난 날날 버려버린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만의 노트 만들어보세요. 자꾸 적어보세요. 책에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일반 기능에서 특수 기능으로 특수 기능으로 자, 이런 식으로 모든 인간은 이런 방향으로 일정 방향성을 가지고 발달해 갑니다. 그러나 인간의 성장 발달이 연속성을 가지고 분화 통합되어 가면서 일정 방향성을 보여주면서 발달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 발달의 기울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각도로 기울기가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불규칙성 또는 동요성이라고 합니다. 어떤 때는 가파르게 성장 발달하다가 어떤 때는 잠시 멈추면서 수평과 같은 소위 고원형 프루토라고 하는데 소위 성장 발달이 소위 정체되어 가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또 가파르게 이렇게 컸다가 가장 우리가 신체적 측면의 발달을 보면은 신생아기를 포함한 영아기에는 제1급 등기 얼마나 바피 큽니까? 눈 감았다 떴다 하면 부쩍부쩍 늘어나는 애들의 모습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크기는 크는데 지지부진 크다가 청소년 시가 되면 1년에 10cm가 컸니 12cm가 컸니 다 자기 딸이 김연경이 될 줄 알고 그렇게 키우는 거죠. 그런데 또 그때가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니 그러지 또 지지부진 이렇게 커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인간의 성장 발달은 연속적으로 분화 통합되어 가면서 일정 방향성을 가지고 커가지만 일정한 기울기를 가지고 커가지 않는다. 어떤 때는 가파르게 어떤 때는 더디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불규칙성 또는 동요성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예언곤란성 인간의 성장 발달을 어린 시절에 또 단기적으로 본다면 예언이 아주 명확하게 예언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여기 남자분들도 이 순간에 알래스카에서 어떤 꼬마가 태어나고 저쪽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어떤 꼬마가 태어나고 또 그럼 뉴욕에서 어떤 꼬마가 태어났다고 할 때 그들 세 꼬마들의 인생 초기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2, 3년은 거의 걔네들의 삶의 모습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드라마를 본다든지 일반적인 책을 본다든지 집에서 동생의 성장 과정을 봤다든지 저런 과정을 통해서 어린애들이 어떻게 크고 집안 분위기가 어떻다는 것을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점차 나이가 2살, 3살, 4살, 5살, 6살 이렇게 넘어가면서 애들이 어떠한 환경에 노출될지를 몰라요. 그 당 2-3달까지만 해도 그들에게 닥치는 환경은 엄마 아빠라고 하는 가족 환경이 전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밖으로 걸어 다닐 수 있게 되면서 끊임없이 부닥치는 새로운 환경이 어떤 환경일까? 뉴욕처럼 아스팔트 환경일까? 알래스카처럼 빙토의 환경일까? 아니면은 그야말로 큰 야생이 있는 아프리카의 환경일까? 어떤 환경에 노출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인간들의 성장 발달의 정도나 성장 발달의 방향은 예언이 곤란하다. 바로
뭐 때문에? 바로 이 환경 때문에 어떤 환경에 노출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내려받은 헤르더티라고 하는 것은 유전적 소양이라는 것은 고정자본이죠. 그러나 환경적 자원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밀어닥치고 끊임없이 찾아갈 수 있는 내 노력의 자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인간 성장 발달의 방향이나 정도를 알 수가 없다. 또 인간의 성장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성. 인간의 성장 발달은 개인차가 존재를 합니다. 아까 나왔던 성숙, 생리적, 생화학적 측면의 질적 변화라고 설명을 했는데 바로 이러한 성숙이라는 것마저도 그 유전자 지도가 요즘에 엄마를 괴롭히는 어린 딸의 성교숙증. 여러분들 1991년에 제정공포된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 청소년의 연령은 9살부터 24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9살이 청소년일까?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청소년이라는 것은 애들입니까? 어른입니까? 청소년은 애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애들? 제2차 성징이 나타난 애들. 그렇기 때문에 그 2차 성징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청소년기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중고등학교 정도 되어야 제2차 성징을 생각하는데 요즘은 영양식단이나 또는 뭐 섭취하는 이런 것이 다르다 보니까 그러는지 그것이 초등학교 단계로 넘어왔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에 나올 적에는 엄마들이 10살을 전후해서 초경을 하게 되면 엄마가 놀란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런 애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애들 중에 많은 비율이 10살을 전후한 시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9살부터 만 나이 9살이니까 법정 나이는 만 나이니까 우리의 나이로 봐서는 3학년, 4학년 정도부터 청소년기로 진입하는 아동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동들이 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애들은 청소년으로 진입하는 시기가 빠르고 어떤 애들은 나이가 중고등학교를 지나서 20살이 넘어서도 초경이 시작되지 않아서 또 거꾸로 걱정을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거든요. 모든 인간들에게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암기력이 뛰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암기력은 전혀 없고 운동기능이 또는 수학기능이 음악지능이 막 뛰어난 사람들이 많거든요. 바로 그걸 말하고 있어요. 개별성. 또 그런가 하면 인간들은 개인 내 차이로 개인차라고 하는 것은 개인 간 차이를 일반적으로 설명하지만 개인차라고 하는 것은 개인 내적 차이도 개인차라고 설명을 합니다. 개인 내적 차이. 개인 내적 차이로 우리가 설명을 해본다면 여러분 스스로 볼 적에 저와 같은 경우에는 집중력과 그리고 암기력은 좀 뛰어납니다만 운동 능력과 공간성은 내가 운전할 때 보면 갈 때마다 새로운 그래도 기분은 좋습니다만 여러 번 왔다 갔는데 갈 때마다 저는 새로운 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때 미술을 감아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공간성은 많이 떨어져요. 이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무수히 많은 능력들 사이에서도 능력들 간의 차이가 그것도 개인 내적 차이라고 하는 개별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이. 그리고 결정적 시기가 있습니다. 결정적 시기. 이 결정적 시기라고 하는 단어는 이 결정적 시기라고 하는 단어 이것도 역시 중요하죠. 결정적 시기. 결정적 시기라고 하는 것은 특정 영역이 인간 발달에서 특정 영역이 비약적으로 발달해가는 이 특성을 결정적 시기, 그 특성을 보여주는 시기를 결정적 시기라고 합니다. 인간이 인지적 영역의 발달, 우리는 경쟁구도에서 태어나서 죽어서 화장장에 가는 순간까지도 경쟁구도로 되어 있지요. 그 경쟁구도에서도 살아있는 생활에서의 경쟁구도라고 하는 것은 거의 젊어서는 글자로 된 시험으로 인한 경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많은 부모들은 글자로 된 공부에는 글자로 된 공부뿐만 아니라 음악 공부도 있고 미술 공부도 있고 사회생활의 공부도 있고 예의범죄를 가는 공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글자로 된 공부로 승부를 보는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글자로 된 공부를 가지고 언제나 부모 자식 간에 다툼이 있습니다. 인지적 영역의 발달에 있어서 결정적 시기는 어디일까? 그게 바로 아동기, 초등학교 단계가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 시기, 어린 시절에 가장 물론 제2사견입니다. 적성 소질에 맞는 교육을 강조하는 많은 교육들이 나옵니다. 아주 좋습니다. 적성 소질에 맞는 교육을 마음껏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재정상 한계가 없는 쪽이나 가능할까?
많은 중산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적성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시키기는 참 어렵습니다. 또 한 자녀의 적성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음악이든 미술이든 김연아든 아니면 많은 리듬체도든 간에 다른 가족의 헌신이, 우리는 헌신이 아니라 다른 가족의 희생을 당연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성장 발달에 있어서 어느 쪽의 발달에 비약적 발달을 이끌어 가기 위한 용어, 적성 소질에 맞는 교육, 그것은 일반화될 수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상류층에서 주장을 합니다. 근데 정작 상류층은 절대로 그런 적성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시키지 않아요. 적성 소질에 맞는 것은 정치색이 있는 소리여서 인지적 발달, 인지적 영역의 발달이 비약적으로 인식하는 초등학교 단계입니다. 근데 많은 엄마들은 적성 소질에 맞는 교육이란 그 단어에 넘어가서 인지적 영역의 비약적 발달 단계인 그 시기를 포기하고 태권도 시키고 음악 시키고 무용 시키고 별별 다 시킵니다. 직설적으로 말해서 초등학교 단계에서 공부 못한 애들은 뒤에서 따라가기 힘듭니다. 굳이 따라간다면 안 들어도 됐을 사교육비를 몇 배를 더 들여서 그만큼 시간을 줄여서 따라간 걸 거예요. 어렵습니다. 많은 지금 앞에 계시는 많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겠지만은 인지적 영역의 비약적 발달기인 결정적 시기는 초등학교 단계입니다. 그 시기에 다른 것도 다 시키세요. 그러나 핵심은 글자로 된 공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정서적 영역에서 사랑, 소위 프로이드의 네 번째 단계 잠복기에 나와 있는 동성 간의 사랑, 동료애를 느끼게 되는 초이브 단계를 초등학교 단계 잠복기라고 설명을 하면서 다섯 번째 단계 생식기로 넘어가면 이성 간의 사랑으로 리비도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이성 간의 사랑을 느끼는 것은 그야말로 자연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이성 간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사춘기가 진입하는 이 시기에 부모가 미친 이런 단어를 쓰게 되면 애들은 사유의 자연의 순리를 반영한 사유생활에서 장애를 갖게 되고 소위 비도덕적, 비사유적, 비윤리적 이런 그 방향으로 흘러갈 염려도 충분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성에 대한 사랑의 비약적 발달이라고 할 때는 결정적 시기는 청소년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모든 인간에는 각각의 무수히 많은 영역이 있지만 각각의 영역마다 비약적으로 발달하는 시기가 다 존재한다. 이것을 결정적 시기라고 하고 그것을 정범모 박사의 이론으로 본다면 적기성, 때가 따로 있지라고 하는 적기성이 되겠어요. 여러분 교재를 보면 밑에 인간 발달의 기제라고 설명을 했지요. 이것을 우리는 적기성이라고 합니다. 적기성. 때가 따로 있지. 적기성. 사실은 공부할 때 이렇게 8개를 쓰는 것 자체도 이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잘못된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보통 시험 공부를 할 적에 가장 좋은 번호는 1, 2, 3, 4번입니다. 1, 2, 3, 4번 정도는 한눈에 보이고 5번 정도는 조금 노력하는데 5번 넘었으면 책 찢어버리고 싶죠. 근데 어쨌든 학자들이 출제 위원급들이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단어로 이렇게 8개나 썼는데 사실은 강의 방식은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나와 있는 발달 기제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여기에 포함시킬 내용이 되겠어요. 근데 10번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정범모 박사가 주장했던 것은 표현을 달리해서 따로 분리를 시켜서 이렇게 적기성, 기초성, 누적성, 그리고 불가역성 이렇게 4개로 따로 설명을 해서 여러분에게 자료를 제시를 한 겁니다. 그 적기성이라는 것은 결정적 시기와 같은 말입니다. 각각의 영역마다 클 때가 따로 있다는 특징을 모든 인간은 가지고 있다. 기초성, 인간의 성장 발달은 전 단계의 발달을 기초로 해서 발달하게 하고 그 이후의 발달에 모든 영향을 미치지만 일생에 걸쳐서 가장 길게 가장 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린 시절의 경험이다. 그 어떤 경험보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 일생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초성이 되겠습니다. 조기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누적성이라고 하는 것은 에릭슨의 이론에 나오는 점성의 원리,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성의 원리를 설명하는데 인간의 모든 성장 발달은 전 단계의 발달을 기초로 해서 다음 단계의 발달로 진행된다 하는 것이 누적성의 원리, 점성의 원리가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성장 발달도 전 단계가 튼실하다면 다음 단계의 발달이 튼실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전 단계의 발달이 기초가 부실하다면 다음 단계의 발달도 부실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인간 성장 발달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누적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인간의 성장 발달은
그야말로 기초성을 바탕으로 꾸준히 그러면서 전 단계의 발달을 바탕으로 탄탄히 이렇게 이끌어가는데 클 때 크지 못한다면 적기성으로서 나옵니다. 클 때가 따로 있는데 클 때 크지 못한다고 해서 나중에 크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클 때 큰 만큼 나중에 아무리 많은 투자를 하더라도 클 때 커야 했었는데 그때 크지 못하면 본래 클 때만큼 클 수는 없다 라는 말을 좀 싸납게 써서 안 된다 이렇게 불가했었는데 그러기는 어렵다. 키울 수야 있겠지만 본래 클 때만큼 키울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불가역성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 발달의 원리를 목차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두 목차로 나누어서 썼는데 특히 주로 나오는 것이 여기 나오는 일정 방향성과 결정적 시기 그리고 일정 방향성과 덧붙여서 시비를 거는 것이 불규칙성이나 동요성 이런 것 등이 특히 잘 나오는 영역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가시면 되겠고 그리고 적기성은 적었습니다만은 거기에 기초성, 누적성, 불가역성도 같이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면 사회환경을 보는 관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환경을 보는 관점은 우리가 교재를 편지하다 보면 정nem이 없이 큰 목차 1번 달아놓고 가로 1번만 넣을 수가 없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나머지는 쭉 보시되 2번에 인간행동과 사회복지 실천의 연관성 그 중에 출제가 되는 것은 인간발달 이론의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기여 2번이 바로 출제되는 영역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시험에 나왔던 문장들을 두루두루 반영해서 쭉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뭐 그렇고 어쨌든 인간발달 이론을 공부하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바로 거기 9번까지를 쭉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제 세 번째 예상문제, 첫 번째 예상문제 인간발달의 개념 정리, 두 번째 인간발달의 원리, 세 번째 인간발달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가 바로 이 세 개의 예상문제를 가지고 이 중에 두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시간이지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바로 이론 영역으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